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특유의 감성으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계시는 정여울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제목은 나의 어린 왕자. 14살 중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를 그 나이에 뭐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어린 왕자를 잃고 갑자기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피터팬처럼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현재 나는 루이라는 이름입니다. 둘의 대화를 통해서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서글프고 가슴 저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 서러움이, 분노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의 통증이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시절 내면 아이를 불러내서 대화를 가져보세요. 나만 알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내면 아이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정여울 작가는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연을 대화하듯 엮어내며 유년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정여울 작가의 에세이 나의 어린 왕자.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내 안에 어린 왕자와의 첫 만남. 루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에 의지해 어린 왕자를 읽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뭐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 내 안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 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가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 자아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에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네가 쳐놓은 마음의 쇠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 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의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무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의 성인 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그래, 너구나. 네가 거기 있었구나. 난 네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처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네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네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네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대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르 웃으며 잘도 조잘거렸다. 조이?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너에게 기쁨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넌 항상 슬프다며? 그럼 넌 밤의 사람인 거야? 밤의 사람, 달밤의 사람,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 그럼 네 이름은 루나로 하자. 루나, 어디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봐. 루나,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니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는 제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디 잘 지내기를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소원 말고 너의 이야기를 무진장 솔직하게 쉼없이 들려달라고 빌어볼래. 조이, 너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들려줘. 조이 입이 아플 때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봐. 그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무뚝뚝했던 루나,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기뻐. 난 이제 너에게 자꾸만 부탁을 할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내 별에 두고 온 나만의 새침하고 아름다운 장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소중한 친구 여우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네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어린 왕자처럼.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서글픈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다. 나에게도 나만의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 그 이야기가 도저히 머나먼 나라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내 이야기 같았던 그 시절의 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미처 다 흘리지 못했던 내면 아이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14살의 겨울밤, 일부러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지 않고 빨간 난로불에 의지해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 왕자를 읽었던 내 아내 내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입시 지옥의 광풍에 휘말려 온갖 입학과 면접과 취업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에 휩쓸려 나는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난로 불빛에 의지해 고요히 나만의 어린 왕자를 어여삐 쓰다듬던 14살의 나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가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불러 안부를 묻곤 했다. 조이, 있잖아. 사실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난 어른이 되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뻔한 어른이 되어버렸거든. 너를 보면 난 한없이 부끄러워져. 이제 지금의 내 모습엔 그 시절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이 전혀 없어.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했던 내 아내 내면 아이 조이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도리어 나를 걱정했다. 난 네 안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던 것이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난 항상 너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걸.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내도 네 안의 어린아이는 죽지 않아.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났지만 사하라 사막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별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면 아이가 뭔가 모자란, 덜 자란, 가르침에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내 안의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여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의 가장 환한 빛이었다. 이제야 그 이해할 수 없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막 어른이 되려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린이의 몸이 아니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사춘기 같은 거추장스러운 통과 의례 따위는 재빨리 건너뛰고 싶었다. 어느 날은 못 견디게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결코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어른이 되면 내 안의 어린 왕자, 내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 아이와 끝내 작별할까봐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말.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주라니까. 나는 그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이제 보니 아주 신기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내가 그린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소년이다.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이미 어른들의 잔소리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한 후 나는 뱃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뱀을 혼자 그린 것 빼고는 제대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아이를 나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곳에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무서워서 죽겠다는 얼굴도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너는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아까와 같은 부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부탁할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함부로 거절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나는 정말 엉뚱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고작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따위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나빠진 목소리로 난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또 속삭였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주면 돼.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니,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정말 작은 곳이야. 난 양을 갖고 싶다니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아직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우리 아내 내면 아이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남몰래 울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햇빛 아이와 그림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고 햇빛 아이는 우리 안에 미처 날개를 펴지 못한 눈부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햇빛 아이와 그림자 아이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당신 안에서 아직 울고 있을지도 모를 내면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친근한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챕터 7 잊을 수 없는 폭력의 기억. 너무 아픈 기억이라도 끝내 대면하기. 조이, 이 이야기는 많이 아플 거야. 어느 날 조이는 이미 많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루나를 찾아왔다. 조이, 왜 그래? 누가 널 울린 거야?
네가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물론 숨기고 싶어하는 네 마음도 알 것 같아. 하지만 자꾸 숨기면, 너마저 나를 숨기면 나는 갈 데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난 널 숨기고 싶지 않아. 날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널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니야. 그래도 부끄러울걸? 이날은. 어떤 날? 그 많은 날 중에서 어떤 날? 많이 아픈 이야기니까 각오해. 알았어. 네 퉁퉁 부은 눈 보고 벌써 각오했어. 11살 때 네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넌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지 않았어. 철저히 숨기던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털어놓았지만 너는 완전히 너의 상처를 드러내지는 않았어. 아, 역시 그거였구나. 네가 펑펑 운 걸 보고 그날 때문이 아닐까. 역시 그날이구나. 조금은 짐작했어, 조이. 미안하구나. 네가 아직도 그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지는 몰랐어. 난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졌다고 믿고 있었거든. 사실은 하루가 아니었잖아. 초등학교 4학년 거의 1년 동안 너는 왕따를 당했지. 그 하루에서 시작되었지. 그 하루를 꺼내면 너의 11살 전체가 먹구름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넌 그 하루를 꺼내보기가 그토록 두려웠던 거야. 그래, 맞아. 하지만 그 하루를 묘사하는 글을 언젠가 쓰고 나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어. 과학 실험이 있던 날이었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라는 책을 쓰면서 그 일은 많이 정리된 줄 알았어. 그런데 트라우마란 참 신비롭도록 강력해서 내가 이제는 진짜 괜찮아졌다고 믿게 되고 나서도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린 지 한참 지나서도 갑자기 번개처럼 찌릿하고 온몸을 관통하는 충격으로 다시 돌아오곤 해. 방금도 그랬어. 조이, 네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난 그날 도대체 왜 그렇게 슬펐던 거야? 과학 실습실이었어. 비커와 시험관이 가득한 실험실이었지. 그 전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미 담임선생님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어. 담임선생님이 날 싫어한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지. 도대체 왜 나는 선생님의 눈밖에 난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선생님이 우리 엄마에게 촌지를 요구했대.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 못 갔대. 그 일 이후로 내가 미움을 받은 것 같다고 엄마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야기해 주었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더라. 그 시절엔 어떻게 교사가 학부모에게 당당히 촌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 엄마는 잔뜩 겁을 먹었대. 내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때 우리 막내가 너무 어렸거든. 엄마는 그 3살배기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학교에 갈 순 없었어. 그리고 엄마가 촌지를 주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는 정말 파렴치하게도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대. 참 기막히지. 그런데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던 내가, 촌지라는 단어도 몰랐던 내가 선생님 눈치를 보느라 겁을 먹은 나머지 비커를 깨버린 거야. 그날의 그 공포를 기억해. 선생님이 나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느껴졌거든.
50명이 넘는 아이 중에 선생님이 유독 나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어. 그러니 더 떨리더라고. 내가 이 비커를 깰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정말 무슨 예언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커가 와장창 깨져버렸지. 이제 기억나. 두려움 때문에 기억들이 마구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이었는데 네가 조리 있게 설명해 주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 르나. 그래, 비커가 깨진 순간 선생님의 그 차가운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 없지. 선생님의 이름도, 선생님의 얼굴도, 선생님의 목소리도 정확히 기억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게 하는 맹렬한 차가움을 간직한 목소리로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지. 또 너니?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한테 왜 또 너니라고 말했는지. 게다가 비커가 깨졌는데 11살짜리 아이한테 나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가가서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그것부터 물어볼 것 같거든. 그런데 50살이 넘은 어른이 11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찍어놓고 미워한다는 것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촌지의 목마른 닳고 다른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루나, 너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어른이 되어도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구나. 어쩐지 마음이 놓여.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어. 아무리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생각해봐도 50살이 넘은 어른이 어린아이를 그토록 격렬하게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는 않아.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춰서 타인을 바라보게 마련이거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이 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구나. 사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자기처럼 나쁘고 고약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비춰서 타인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야. 알았어, 루나. 그런데 다시 운명의 그날로 돌아가야 해. 난 궁금한 게 아직 많거든. 그래서 넌 울었지? 비커를 깨고 선생님이 널 노려보고 또 너니? 라고 윽박지르고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이 잘 생각나지 않아. 아이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만 기억나. 그런 게 왕따라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 어른이, 그것도 반 전체를 하루 종일 책임지는 담임선생님이 한 아이를 찍어놓고 미워하니까 아이들도 겁이 났던 것 같아. 자기도 도와주면 선생님에게 미움받을까봐.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 엄마는 내 성적이 떨어져서 너무 화가 나 계셨으니까. 부모님도 무섭고 선생님도 무섭고 친구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 학교에만 가면 차별받고 미움받고 냉대받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 왕따 당했다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그 아픔을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왕따는 그날로 그친 것이 아니었지? 그치지 않았지. 담임선생님이 내 등짝을 때린 기억이 나, 루나. 너도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는구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니까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넌 계속 물어보고 난 어떻게든 기억해내려 하고 넌 질문을 멈추지 않고 나는 계속 네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느낌이야. 선생님은 나를 여러 번 때렸어. 모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지어 전교생이 보고 있는 운동장에서도 때렸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픔조차 잊을 정도였어. 그땐 지금과 달리 아이들이 정말 많았잖아. 한 학급에 6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한 학년에 10반이 넘게 있었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이면 1000명이 훨씬 넘었지.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수업도 했을 때니까. 그래서 더 창피했어. 왜 맞았던 거야? 아니, 어떻게 11살짜리 애를 그렇게 거침없이 때릴 수가 있어? 그래, 왜 맞았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 그런데 역시 내가 겁을 먹어서 행동이 굼떴던 기억은 나. 내 동작이 어설펐지. 나는 지금도 운동회 때 쓰는 그 작은 북 있지? 속어를 보면 가슴이 움츠러들어. 민속무용에서도 속어를 쓰는데 그 속어만 보면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거든. 운동회 연습 때였어. 선생님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또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내 동작이 틀렸어. 그런데 운동장 저 끄트머리에 서 있던 선생님이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는 내 등짝을 아프게 후려갈기더라고.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 노려보고 때리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주고.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나를 무시했지. 4학년 때는 친구가 한 명도 기억나지 않아. 난 사람 얼굴을 굉장히 잘 기억했는데 4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 얼굴은 거의 기억이 안 나. 그냥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 짝꿍이라도 기억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망각은 참 다행스러운 능력 같아. 선생님 얼굴만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같은 반 아이들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조금은 다행이야.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이들도 겁을 먹지 않았을까? 하늘 같은 담임 선생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나를 어떻게 편들어주고 안쓰러워 해줄 수 있었겠어. 조그맣고 힘없는 아이들인데. 하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이거였어. 만약 평생 친구가 없다면, 만약 평생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도 무섭고 선생님은 더 무섭고 친구는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평생 지속된다면 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가치가 있긴 한 걸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루나, 이리 와. 어서 내 품에 안겨. 조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루나를 바라본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제야 왜 자신이 그토록 슬펐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루나는 조이를 힘차게 끌어안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는 학교 폭력 뉴스만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였구나. 그런 뉴스만 보면 너는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잖아. 조이는 그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루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말한다. 지금은 나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많아. 왕따의 폭력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진화해버렸으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방식으로 아이들은 여럿이 무리지어서 힘없는 한 아이를 괴롭혀. 그 아이가 왜 왕따를 당하는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야. 왜는 중요하지 않아. 그 질문이 오히려 왕따 당하는 아이를 더 괴롭히는 거야. 대부분 우연히 어떤 알 수 없는 계기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동조자들이 생겨.
왕따의 동조자들을 사로잡는 핵심 감정은 공포야. 힘센 아이의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왕따를 당할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하게 돼. 하지만 멈출 수 있는 용기,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왕따 당하는 아이는 반드시 부모님께 어떻게든 말씀을 드려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어른을 만나야 해. 어른들도 그냥 피해 당하는 아이를 전학시켜서는 안 돼. 가해자인 아이들을 아무리 아이들이더라도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해.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못한 사람들이 깨우쳐야 해. 나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어.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했는데도 여전히 그때 그날들을 떠올리면, 속옷을 보면, 비커를 보면 심장이 갈갈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야.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픔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 힘든 일을 이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젠 알 것 같아. 조금은 알 것 같아, 루나. 내 잘못이 아니었어. 촌지를 뜯어내려고 하는 선생님이 나빴어. 네가 설령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선생님을 따라서 똑같이 널 미워하는 아이들도 너무해. 네가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가여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환한 빛으로 내 심장에 든 멍을 비춰도 그 멍이 낫지 않은 거였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조이. 그런데 인간에게는 집단이 되었을 때, 무리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무리의 악에 동조하는 이상한 군중 심리가 있어. 나 혼자만 나서서 아니라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요구해.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맨 처음 나서서 고통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용기는 있어야 해.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지만, 그래서 나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고 싶어. 장자크 상페의 동화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펑펑 울면서 봤거든.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아이를 사람들은 놀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아이만은 그 아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바로 재채기를 하는 아이야. 시도 때도 없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는 아이는 자신의 남다른 때문에 오랫동안 소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얼굴 빨개지는 아이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해. 둘은 아무 때나 눈치 없이 자꾸만 터지는 재채기조차도 아무렇게나 빨개지는 얼굴까지도 사랑하게 되지.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완벽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치유자가 아니라 본인도 상처를 아주 많이 경험해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남몰래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싶어. 루나, 넌 망가지지 않았구나. 넌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구나. 넌 상처를 딛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난 너무 두려웠거든. 내가 아주 차갑고 타인의 마음 따윈 보살피지 않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어.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루나, 너는 그렇지 않구나.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어. 증오에 무릎 꿇지 않았어. 너는
너를 왕따시킨 사람보다 강해. 너는 너를 괴롭히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한 사람들보다 1000배 만배 강해. 그러니까 결코 주눅들지 마. 어떤 고통도 널 무너뜨리지 못했으니까. 그 후로도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 넌 무너지지 않았잖아. 넌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도 괜찮아. 넌 너 자신을 더 자주 칭찬해줘도 괜찮아. 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루나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았다. 루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조이를 바라보았다. 둘은 이제 어린 왕자와 조종사처럼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었다. 어린 왕자의 말.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껴둔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추억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내 비행기를 못 고쳤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어졌으니 나도 천천히 우물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얘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왜? 난 곧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난 여우 친구를 가진 게 정말 좋아.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배고픔도 모르고 갈증도 못 느끼나 봐. 햇빛만 약간 있으면 되는 걸까?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다.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아보자. 나는 맥이 탁 풀린 몸짓을 해보였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작정 물을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찾아왔고 별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났고 별들은 마치 꿈결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한 말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물은 가슴에 좋을 수도 있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뭘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그도 피곤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에 그가 또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한 뒤에 아무 말 없이 달빛에 비쳐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참 아름답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나도 옛날부터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빛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갑자기 모래의 그 신비로운 번쩍거림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누구도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집은 마치 마법에 걸린 느낌이었다. 내 집은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의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이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좋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길을 걸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연약한 보물을 안고 걸어가는 것 같았다. 지구상에 그보다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춰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의 반쯤 벌어진 입이 빙글에 미소를 띄었기에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진정으로 나를 감동시킨 것은 꽃에 대한 그의 진심 때문이야. 장미꽃의 영상이 그가 잠자고 있을 때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내부에서 빛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가 더욱 연약해 보였다. 램프를 잘 보호해야지. 바람이 불어 램프가 깨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걷고 또 걸어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이 장면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요.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마침내 서로를 길들여서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 어딘가에 어린 왕자가 길들인 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에 사막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잠든 어린 왕자의 미소 속에서 비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장미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잠든 얼굴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사랑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당신을 아직도 잠 못 이루게 하는 아픈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이 당신의 어떤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핵심 트라우마를 기억하는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들,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핵심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적어두세요. 기록하다가 눈물이 나거나 너무 힘들면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다시 차리면 다시 기록해 보세요. 핵심 트라우마를 다 적고 나서 그 기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 트라우마 중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적어보세요. 두꺼운 노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넉넉하게 나의 생각을 적어둘 수 있는 노트를 마련하고 되도록 종이와 펜으로 내 손을 움직여 트라우마를 기록하고 그 상처를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지 6개월 동안 매주 써보세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에도 써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핵심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조금씩 친밀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로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정여울 작가님이 독자에게 안내하는 치유와 극복의 에너지, 나의 어린 왕자. 저는 도서의 10% 정도만을 들려드렸고요. 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의 에세이, 나의 어린 왕자.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